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받은 돈 5억 원으로 총선 여론조사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내년 6월 개헌 투표를 공식 제안했는데요.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 교수님, 어제 시정연설 아마 굉장히 열심히 보셨을 텐데 일단 뭐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노무 평가할 때 이제 시의적절한 그런 모습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리고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공격적인 언사를 쓸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개론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담았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6월 개헌 투표 그리고 선거법도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합의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합의가 어려운 것이 선거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화두를 일단 던졌고,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시정연설의 취지가 이번에 있을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했지만 부가적으로 한 것이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진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정연설의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쨌든 그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배지를 달고 나오셨고, 또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복장을 가지고 나오셨고,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설명의 배경이 되는 소위 국민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래픽을 활용해서 상당히 세련되게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장 교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지방선거를 동시에 개헌을 해야 되겠다. 과거의 대통령들이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해서 개헌하다가 대통령 되고 나면 얼물쩍 넘어가는 그런 비에 비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많은 쟁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집권 초기에 또 총선이 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이 적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국회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미리 뭐 권력 구조의 특색을 미리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큰 틀의 차원에만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한중 관계의 어떤 뭐 사드 이후에 어떤 그 레졸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 바로 그 이튿날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5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나름대로 운전대를 잡겠다라고는 의지도 표현하는 그런 것이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야당에서 어떤 뭐 프랭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대통령께서 가서 직접 악수도 나누고,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썩 이렇게 낙제점을 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가벼운 얘기로 넘어가서 어제 김도욱 의원, 한국당 의원이 약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랭카드를 들고 있는데 대통령 의원이 한 손은 프랭카드 들고 한 손은 악수를 하고, 한국당 의원 몇 분들이 이제 그렇게 악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야당으로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프랭카드를 들고 뭔가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잖아요. 조금 과거 야당이었던,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보다 약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어제 야당이었던 한국당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야당의 근성을 아직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당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이 근성이 나올 텐데, 이 근성이 나오기는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있어야지 한국당이 야당의 근성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수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평온한 그런 모습,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라는 것은 대부분 어느 사회든지 다수입니다. 다수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지 작고 이렇게 빠른 움직임을 할 필요가 없고, 원래 소수파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 소리도 커야 되고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소수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시끄러운 거죠. 이런 차원에서 과거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진보적인 그런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색채는 개혁을, 기존의 어떤 그런 흐름을 뒤집는 그런 것이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이 있을 때는 상당히 시끄럽고 그리고 한번 하면은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한국당은 보수 정당이고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직은 체질화되지 않고 여기에 과거에 민주당이 그런 행태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야 저런 모습이 야당이 아닌데 국민들이 오히려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그 전에 공직자로 일했던 분들은 현직 대통령이 오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체내적으로 이렇게 존중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일 최고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홍 대표가 좀 밀어붙일까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금 뭐 누구나 다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양상이 다각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체적인 저는 난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올 때 다시 기회가 오는 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밀어붙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최고위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든지 합의를 하든지 그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표 차이로 이것이 가결이 되냐 부결이 되냐 물론 참고사항이지만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정책위 의장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을 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책위 의장의 의중만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에 이것을 부의를 해서 이것이 통과시킬 거냐 안 될 거냐 찬성이냐 반대할 거냐 이런 참고 사항으로서 최고위에서 던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정치적인 도박이고 여기에서 부결이 된다면 홍준표 대표도 당연히 대표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대표직을 사퇴하면 현역 의원도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 정계 은퇴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대법원의 재판이 계류되어 있고 당 대표를 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을 기다리는 것과 물론 정치적인 영향은 대법원에서 끼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녹취록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 실체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에서는 무리수를 둘 필요는 저는 없다.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일 일단 최고위를 열어서 표결에 붙이지 않고 한 번 더 수기를 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보면서 시간이 사실은 무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이틀째 초재선 의원들 만나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봤고 그동안에 최근에 다른 어떤 입장들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제명 부분에 대한 최고위도 여러 가지 뭐 9명의 입장들이 다 언론에 보도되기 정도로 해서 만만찮게 말하자면 3명 찬성, 3명 반대, 뭐 두세 명 정도 유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굉장히 여러 계산법이 복잡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홍준표 대표가 밀어붙였을 때 한 표 차이라도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지 않겠다. 다만 이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의총을 거쳐야 되고 의총에서 3분의 2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제고해서 자연스럽게 좀 빠져나갈 수 있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마저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보수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나름대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내일 한번 최고위에서 물론 격돌 끝에 무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도하려고 하지는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한국당 분위기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김무성 의원은 지금 5일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남경필 지사가요 뭔가 통합 전대론이라는 새로운 걸 또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어떻게 상황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다선 의원 같은 경우는 회의할 때마다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특이한데 정치인들이 회의한 장면을 보면 자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것은 정치에 대해서 앞날이 여러 가지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남경필 지사는 내년에
다시 경기지사에 다시 출마를 해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정당으로 해서 보수당이 분열돼서 나가면 경기도지사는 여당한테 무조건 백전백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가장 큰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 그 밑에 있었던 수단과 전략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예. 내가 가진 어떤 정체성도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이었다.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그런 합종연행이라든가 정치적 결단을 해왔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수 한국당과 합쳐서 경선을 하더라도 본인이 경기지사 후보에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 확신을 하는 것이고 한국당과의 단일 후보가 되지 않는 한 경기지사에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물론 뭐 보수의 쇄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당선이 최우선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당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한국당과의 연합 아니면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이참에 아예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는 남은정이라고 해서 보수 정치의 아이콘이었는데 예. 지금은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것과 관계없이 저는 지금 합당을 하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이 저는 남경필 지사라고 보고 여기에 김무성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예. 한국당과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미 진도를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후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경필 지사가 지금 뭐 합당 전대라든가 예. 아니면 다시 탈당해서 입당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나오시는 분들께 꼭 드리는 질문이 아니 이게 명분이라는 게 사실 정치가 중요한데 이 정치는 물론 생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만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명분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바른정당을 나올 때도 사실상 한국당에서는 탈당을 한 것이고 지금 바른정당에서도 다시 한국당으로 가는 건 역시 나는 탈당을 하겠다. 탈당의 선봉주자로 서 계신데 이 명분이 좀 그렇습니다. 남경필 네. 지사 역시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은 명분이 없죠. 예. 명분이 없는데 명분이라면 이렇게 지리멸렬해가지고는 내년 지방선거에 다 죽는다라고 예. 하는 추석 민심이 명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내 개인의 어떤 그 명분이 없이 가는 그런 뭐랄까요. 개인이 스스로가 그 뭐 자존감을 버리는 예. 거죠. 명분 없이 뭐 행동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대통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내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하겠다. 말이 안 그런 되는. 명분이죠. 예.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속내가 예. 이런 것일 겁니다.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만은 바른정당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없다. 또 포용적으로 물론 개인이 갖고 있는 유승민이나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적 정체성이 앞으로 자유한국당보다 더 세련되고 예.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념의 아이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승민이라고 하는 아이콘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이념적에는 맞지만 예. 전체 보수를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포용력과 리더십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의 판단인 거죠. 예. 실제로 지향과 이념은 더 나은 보수를 위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 그 나은 보수를 위해서 서 있는 대표 주자가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힘이 없었을 때 하는 현재의 고민과 애매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런 것을 정치적 결단을 할 때 수많은 결단을 봐왔지 않습니까? 예. 정계 은퇴를 했다가 다시 정계 복귀를 하는데 이것은 훨씬 더 큰 대의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답하는 것이 국민 그리고 당원 그리고 보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팔아왔고 예. 그 밑에는 실리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지금 대의명분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수가 단일화돼야만이 민주당 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고 예. 앞으로 여러 가지 보수와 진보의 양대 산맥을 이루어서 정치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 예. 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보수를 지지하는 물론 진보 측에서 이것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비판도 하겠지만 보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오랫동안 탄핵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지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그래 너희들 싸움하지 말고 이제 합쳐서
보수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국민들이 인정을, 당원들이 인정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이슈를 바꿔서요. 홍종학 후보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인 다운 계약서 작성 논란까지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일단 의원님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어느 쪽이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부적격,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두 보시나요?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홍종학 후보가 적격인가 아닌가의 문제, 예. 그 적격인가 아닌가의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한가의 문제, 이게 다 겹쳐지면서 예.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너무 이렇게 법적으로 뭘 저지르지 않았으면 됐다라고 하는 스탠스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실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에 맞서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벤처기업을 경영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벤처 경영을 해본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1, 2년 잠깐 하다가 내 재산이 다 드러나고 뭐 신탁을 맡게 되고 이런 데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고사되고 이렇게 해서 순수로 뭐 20번째 했다가 50번째 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인데, 예. 사실은 홍장학 후보는 이제 19대 국회의원을 했고 또 그러면서도 경제학자로서의 어떤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것을 왔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의 발언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행동이 안 맞는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운 계획서 문제는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물림의 문제도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물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당과 청와대가 대응하는 방식에서 이것은 뭐 국세청도 권하고 있다라고는 네. 국민 일반이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겹쳐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서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악화되면 홍종학 후보가 발 딛고 서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청와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최장시간에 내각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조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스탠스를 바꿔서 그야말로 어떤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장관이 못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데스노트 아시죠? 정의당이 반대하면 다 떨어진다. 뭐 네. 안경환 후보자, 박성리 후보자. 근데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의당에서도 약간 이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뭐 데스노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런데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시킬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0명 정도를 했는데 다 고사를 하고 예. 또 뭐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마지막 남은 분이 저는 홍종학 후보자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정부의 인재풀이 정말로 30분 정도가 고사할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분이 장관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나 지금 보면 진보의 어떤 특성을 보면 현상 파괴적이어야 됩니다. 예. 일단 진보의 장관이 되려면, 그리고 지금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분이 장관을 해야만이, 본인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처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캐비어 좌파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 예. 뭐 불란스에서는 캐비어 좌파는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정의 실현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을 캐비어 좌파로 말로만 개혁한다는 것이죠. 지금 홍종학 후보자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과거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이 장관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멘트들과 지금의 모습,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과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본인이 설명을 한다 한들 과거에 어떤 테이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멘트와 지금의 내가 앞으로 미래를 하겠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철학을 가지고 미래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것이 불일치가 되는 건데, 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정권의 칼라와 이념적인 통일성이 돼야 되는데, 예.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지만, 정치가 아무리 말로 하는 거지만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쪼개기 증여,
그리고 삼수 사수에 서울대 가야 된다는 이런 관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뭐 청문회 과정뿐만 아니고 청문회가 열릴지도 저는 모르겠고 여기에서 뭐 데스노트 얘기했지만 정의당이 이런 부분 증여 부분 왜 그러면 증여를 쪼개기 증여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할 때 네. 어른들한테 부부간에 서로 쪼개면 그런 절세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어린애한테 쪼개라는 말을 뭐 안 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아까 캐비어 좌파가 우리나라 말로 입진보라는 비슷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예. 뭐 그건 일단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